소변에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오래 남고 아침이면 눈두덩이가 무겁게 붓고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 넘기시지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우리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신호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신호를 되돌리는 아주 작은 습관, 꿀 한 스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신호 중에 몇 가지가 내 이야기 같으신가요? 소변 거품, 아침 붓기, 밤에 자주 깨는 것. 하나만 해당돼도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두 가지 이상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은 따로따로일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나타날 때는 콩팥의 여과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용한 경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콩팥과 관련된 어르신 환자분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들을 조금만 일찍 알아차렸다면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콩팥은 한번 크게 상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미 늦은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제가 왜 하필 꿀 이야기를 꺼내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대단한 치료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집 부엌 찬장에 하나쯤은 있는 그 꿀 한 스푼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꿀이 먹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조용히 무너지는 콩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법을 모르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우리 콩팥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계선을 아주 분명하게 그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 꿀도 결국 단 거잖아요. 단 게 우리 콩팥에 좋을 리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정제된 하얀 설탕과 제대로 된 천연꿀은 같은 단맛처럼 보여도 우리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 조금 뒤에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 그리듯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크게 5갈래입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콩팥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소리 없이 무너지는가? 둘째, 같은 단맛인데 왜 설탕은 콩팥을 해치고 꿀은 도울 수 있는가? 셋째, 콩팥을 위해 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가? 그 황금 같은 시간 3가지. 넷째, 좋다고 해놓고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그리고 다섯째, 가장 중요합니다.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누구인가? 이 5번째는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까지 지키는 이야기라서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예순이 넘으면 우리 콩팥이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왜 아침에 물 한 잔이 중요한지, 왜 꿀을 굳이 정해진 방법으로 먹어야 하는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콩팥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성실한 일꾼입니다.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 우리 콩팥은 그 피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걸러냅니다. 하루 동안 콩팥을 지나가는 피의 양은 무려 200리터 가까이 됩니다. 큰 물통 여러 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피에서 노폐물은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단백질은 다시 붙잡아 둡니다. 이 정교한 일을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콩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내는 콩팥의 필터가 얼마나 섬세한지 아십니까? 콩팥 하나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역과 장치가 약 100만 개씩 들어 있습니다. 양쪽을 합치면 200만 개입니다. 이 네프론 하나하나에 사구체라는 미세한 실핏줄 뭉치가 있는데 그 굵기가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꿉니다. 얼마나 가늘면 이 필터의 그물코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촘촘합니다. 딱 노폐물만 빠져나가고 단백질 같은 큰 알갱이는 통과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조금 혹사당해도 금방 회복합니다. 혈관도 탄력이 있고 다치면 스스로 고치는 힘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든 짜게 먹든 밤을 새우든 우리 콩팥이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혈압은 오르기 쉬워지고
밤사이 몸의 수분은 부족해집니다. 무엇보다 네프론의 숫자 자체가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10년마다 사구체의 상당수가 기능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200만 개였던 필터가 80이 되면 그 절반 가까이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주무시는 동안 물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밤새 6시간, 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지나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는 진득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래 끓인 국물이 졸아서 짜지듯이 밤새 피가 걸쭉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콩팥은 이미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잠에서 깨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 들이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새 식어있던 기계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가운 물이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혈관은 움츠러듭니다. 이미 지쳐있던 콩팥의 미세한 필터는 이 갑작스러운 자극에 놀라게 됩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충격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그 섬세한 그물코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콩팥이 늙어가는 방식입니다. 필터에 금이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원래는 절대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그 벌어진 틈으로 소변에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변에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생기고 아무리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신호, 소변 거품의 정체입니다. 단순히 소변 줄기가 새서 생기는 거품과는 다릅니다.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거품은 오래 남고 잘 꺼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계속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단백질이 줄어들면 혈관 안에 물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물이 혈관 밖 조직으로 스며 나와 고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두 번째 신호, 아침 붓기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무겁고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눌렀을 때 자국이 한참 동안 안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냥 살이 아니라 물이 고인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 이것도 콩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 콩팥은 밤이 되면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켜서 양을 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의 농축 기능이 떨어지면 밤에도 묽은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다가 2번, 3번, 4번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탓, 방광 탓으로만 아시는데 그 뒤에 콩팥의 신호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웬만해서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위장은 탈이 나면 배가 아프고 심장은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콩팥은 기능의 70%, 어떤 경우에는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이렇다 할 통증이 없습니다. 열도 안 나고 콕콕 쑤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는 이미 상황이 꽤 진행된 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콩팥이 서서히 나빠지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결국 투석까지 받는 분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신장학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통증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 콩팥입니다. 통증이라는 알람이 울리지 않으니 우리가 스스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소변 거품, 아침 붓기, 밤에 자주 깨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읽을 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콩팥을 지키는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히 약해진 콩팥에 왜 하필 꿀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설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지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꿀도 결국 당분인데 정말 우리 콩팥에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좋은 꿀을 앞에 두고도 손을 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절대 대충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설탕과 꿀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다른 길을 걷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얀 설탕을 떠올려 보십시오.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단맛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깎아낸, 말하자면 알맹이만 남은 정제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하게, 가파르게 끌어올립니다. 혈당이 확 치솟으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이번에는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혈관 안쪽 벽은 계속 자극을 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 손상이 콩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콩팥의 필터인 사구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핏줄 뭉치입니다. 즉, 우리 콩팥은 혈관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온몸의 혈관이 설탕 때문에 딱딱해지고 상처받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늘고 예민한 콩팥의 실핏줄이 먼저 무너집니다. 실제로 혈당이 오래 높았던 분들에게 콩팥 합병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높은 혈당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제대로 된 천연 꿀은 이 흐름이 사뭇 다릅니다. 꿀은 벌들이 꽃꿀을 모아 몸속에서 한번 자연적으로 분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설탕처럼 순식간에 확 튀지 않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흡수됩니다. 실제로 여러 자료를 보면 꿀의 혈당 지수는 대체로 설탕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꿀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단맛을 내는데 훨씬 적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적게 넣어도 되니 몸에 들어가는 당의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꿀의 진짜 가치는 단맛이 천천히 오른다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꿀 속에는 단순한 당분 말고도 콩팥을 위해 일하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이라고 불리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녹슬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을 조금씩 붙잡아 없애주는 청소부 역할입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들도 이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종설 논문에서는 꿀이 가진 항산화 효과의 핵심이 바로 이 폴리페놀 성분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꿀을 먹인 실험에서 기름진 먹이 때문에 나빠진 콩팥의 상태가 완화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과정에서 장속 미생물의 균형이 좋아진 것이 콩팥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은 아직 실험 단계이고 사람에게 그대로 똑같이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설탕에는 없는 무언가가 꿀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과학이 조금씩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은 몸에 에너지를 주기는 하지만 처리하고 남는 찌꺼기가 많습니다. 그 찌꺼기를 누가 걸러낼까요? 바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콩팥은 청소할 일이 더 많아져서 바빠집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자연적으로 분해된 상태라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교적 깨끗하게 바로 쓰입니다. 콩팥 입장에서 보면 설탕은 연기가 많이 나는 젖은 장작이고 꿀은 상대적으로 잘 마른 장작인 셈입니다. 같은 불을 지펴도 우리 콩팥이 뒤처리할 일이 적은 연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 같은 단맛이라도 설탕과 믹스커피를 줄이고 아주 소량의 꿀로 바꾼 분들 중에 소변 거품이 줄고 아침 붓기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꿀 하나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것을 줄인 것 자체가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왕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보다는 제대로 된 꿀 쪽이 콩팥에게 훨씬 너그러운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다시 한번 못 박아 두겠습니다. 아무 꿀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꿀도 그냥 비싼 설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꿀이 콩팥을 돕는 원리를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왜 약처럼 정해진 방법으로 먹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꿀이 약해진 콩팥을 어떻게 돕는지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리, 꿀은 콩팥 필터에 낀 염증 찌꺼기를 조금씩 씻어냅니다. 앞에서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가 200만 개나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나이가 들고 혈압이나 혈당이 오르면 이 필터의 염증 물질이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마치 오래 쓴 기름 채반에 기름때가 겹겹이 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필터의 그물코가 막히거나 압력을 견디다 못해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변 거품이고 아침 붓기입니다. 이때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이 일을 시작합니다.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 필터에 달라붙은 염증 물질을 조금씩 중화시킵니다. 녹슨 수도관을 하루아침에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안쪽을 닦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용히 꾸준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꿀을 소량으로 오래 드신 분들 중에는 어느 순간 돌아보니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은 곧 그 세 가지 신호를 되돌리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리, 꿀은 콩팥에게 부담이 적은 깨끗한 연료를 줍니다. 콩팥은 가만히 쉬는 장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거르고 수분과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절하느라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몸에서 콩팥은 크기에 비해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는 부지런한 장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 빵, 국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처리할 찌꺼기를 많이 남깁니다.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도 결국 콩팥의 몫입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자연적으로 분해된 형태라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교적 곧바로 에너지로 쓰입니다. 콩팥 세포 입장에서는 뒤처리할 찌꺼기가 적은 연료를 받는 셈이니 그만큼 덜 지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꿀을 적절한 시간에 드시면 우리 몸은 힘을 얻고 콩팥은 한숨 돌립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덜 붓고 우리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예전보다 피로가 덜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아주 적은 양의 꿀이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미리 채워주어 깊은 잠을 돕는다는 점은 조금 뒤 황금 시간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 꿀은 콩팥을 노리는 숨은 위험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요로 감염이 잦아집니다. 요도를 따라 세균이 방광으로 올라가고 심하면 콩팥까지 침범해서 신우신염이라는 무서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감염이 반복되면 콩팥은 그때마다 상처를 입고 훨씬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물을 적게 드시거나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꿀에는 자연적인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강한 항생제처럼 세균을 한 방에 때려잡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조용히 그 번식을 억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오래전부터 상처에 꿀을 바르면 덜 팼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것도 이 성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은 콩팥을 직접 공격하는 세균성 위험 요인을 뒤에서 조금씩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감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병원 치료가 우선이라는 점, 꿀이 항생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단 음식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믹스 커피 두세 잔, 달달한 음료수, 과자 한 봉지. 혹시 이런 것들로 단맛을 채우고 계시다면 그 자리를 아주 소량의 제대로 된 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더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먹고 있던 나쁜 단맛을 좋은 단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실천 방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염증을 씻어내고 깨끗한 연료를 주고 숨은 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꿀이 콩팥을 돕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꿀이라도 시간과 방법을 틀리면 도움은커녕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 지켜보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꿀 섭취의 황금 시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실천에 도움이 되는 대목이니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를 모르고 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대로 딱 맞는 시간에 쓰면 같은 양으로도 훨씬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오래 지켜보며 정리한 꿀 섭취의 황금 시간은 세 가지입니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밤에는 쉬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일 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밤새 물 한 모금 없이 지나간 몸은 피가 진득하게 농축되어 있고 콩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차가운 물을 벌컥 드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젊은 사람에게는 괜찮아도 예순이 넘은 콩팥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팔팔 끓인 물이 아니라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대략 40도 안팎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을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만 타서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꿀물은 단순히 갈증을 푸는 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걸쭉하고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씻어주는 물입니다.
굳어있던 몸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진득해진 피에 물기를 더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한 달쯤 이어가신 분들 중에 아침 첫 소변의 색이 한결 맑아지고 거품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벌컥 들이켜지 말고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콩팥은 급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 점심을 먹고 나른해지는 오후입니다.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질 때 습관처럼 믹스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달콤하고 편하지요. 하지만 콩팥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카페인은 몸속 수분을 억지로 끌어내 소변으로 내보내서 몸을 더 마르게 하고, 프림과 설탕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하루 두세 잔이면 콩팥은 그만큼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믹스 커피 대신 따뜻한 물에 꿀을 탄 꿀차 한 잔을 권해드립니다. 꿀의 은은한 단맛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나른한 피로를 풀어주고 우리 콩팥에 필요한 수분을 천천히 채워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바로 레몬 한 조각입니다. 레몬의 새콤한 맛 속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구연산이 소변의 성질을 부드럽게 바꿔서 우리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 구연산 성분을 처방하곤 합니다. 집에서 레몬 한 조각으로 그 방향을 조금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주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께도 이 조합은 소변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이나 식초를 아주 소량만 넣으시고 속이 쓰리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꿀차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신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대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늘 차고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은 꿀차에 계피가루를 티스푼 끝으로 아주 살짝만 넣어 보십시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몸의 온기를 돌게 하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넓혀줍니다. 특히 겨울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는 분들, 늘 우리 몸이 차다고 느끼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단, 계피도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되니 반드시 아주 소량만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 잠자리에 들기 1시간쯤 전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자기 전에 뭘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더 못 자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에 아주 조금 탄 꿀, 혹은 티스푼으로 꿀 한 번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넘기는 정도의 아주 적은 양입니다. 왜 이것이 밤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가 불안정해지고 얕은 잠에서 자주 깨게 됩니다. 잠들기 전 아주 소량의 꿀은 밤사이 뇌에 쓸 에너지를 미리 은은하게 공급해줍니다. 뇌가 안정되면 잠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들어야 밤 소변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잘 나오면 밤 소변량이 줄어 자다가 깨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밤마다 서너 번씩 깨던 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밤새 고인 찌꺼기를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나쁜 단맛을 밀어내고 수분을 채워주기 위해, 밤에는 뇌를 안정시켜 콩팥을 쉬게 해주기 위해, 이 세 번의 작은 티스푼이 하루 동안 콩팥의 리듬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을 잘 지켜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때문에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을 드시면서 반드시 피하셔야 할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꿀을 드시긴 드셨는데 방법을 잘못 아셔서 오히려 검사 수치가 나빠지신 경우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실수는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속이 뜨끈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뜨거운 물이나 팔팔 끓는 차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꿀의 가장 좋은 점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행동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 비타민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물의 온도가 대략 60도를 넘어가면 이 성분들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꿀은 더 이상 콩팥을 돕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단맛만 남은 설탕물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 상태로 계속 드시면 염증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당분 부담만 남아서 콩팥 필터를 더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꿀물은 뜨겁게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잠시 식혀서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40도 안팎이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국물이나 갓 끓인 차에 꿀을 넣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식힌 뒤에 넣어 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비싼 꿀을 살릴지 죽일지를 가릅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많이, 너무 진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꿀도 결국은 당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고 콩팥은 그 당을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은 쉴 틈이 없어 점점 지칩니다. 특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실수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꿀이 설탕보다 낫다고 해서 혈당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꿀도 분명히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밤에 아주 조금, 이 정도가 콩팥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입에 착 감기게 달다면 그것은 이미 너무 많이 넣으신 것입니다. 은은하게 단 정도, 마시고 나서 단맛이 오래 남지 않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실수,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바로 가짜 꿀 혹은 질 낮은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유난히 값이 싼 꿀들이 있습니다. 이런 꿀 중에는 벌이 꽃에서 모아온 진짜 꿀이 아니라 설탕물을 먹여 키운 이른바 사양 벌꿀이 섞여 있거나 물엿과 향을 섞어 만든 것이 적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꿀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설탕과 거의 똑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꿀을 우리 콩팥에 좋다고 열심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석과 염증의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콩팥에 설탕물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꿀을 고르실 때는 가격보다 출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의 제품인지, 성분 표시가 분명한지, 벌꿀 함량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진짜 꿀은 온도가 낮아지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굳는 결정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변질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꿀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 뜨거운 물에 타지 않기, 너무 많이 먹지 않기, 가짜 꿀 피하기, 이것만 지켜도 꿀의 효과는 훨씬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시간에 드셔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거의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꿀의 좋은 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환자를 봐온 사람으로서 반드시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음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꿀 한 스푼이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들께는 바로 그 한 스푼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절대 혼자 판단해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만성 신부전 말기 환자, 그리고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미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심하게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콩팥이 몸속의 미네랄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분들께는 이 칼륨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진 분들께는 이야기가 정반대가 됩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 내보내지 못하니 칼륨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꿀뿐 아니라 칼륨이 많은 음식 전반을 주의하셔야 하고 무엇을 드실지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입니다. 제가 꿀이 설탕보다 낫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혈당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고 약이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꿀을 드시면 혈당이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혈당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콩팥을 지키려다 오히려 콩팥을 해치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혈당이 안정된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아주 소량부터 조심스럽게 시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손주를 위한 경고입니다. 혹시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기침을 한다고 꿀물을 타서 먹인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 아이가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라면 절대로 꿀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천연꿀에는 아주 드물게 특정 세균의 포자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나 큰아이는 위산이 강하고 장이 튼튼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의 열인장에서는 이 포자가 문제를 일으켜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말이나 미신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보건기관이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돌 전 아기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꿀을 주지 말라는 것이 국제적인 지침입니다. 그러니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좋은 마음으로 꿀물이나 꿀을 바른 음식을 주시는 일이 없도록 이 점만은 온 가족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랑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 투석과 말기 신부전, 조절 안 되는 중증 당뇨, 그리고 돌전 아기, 이 경우만 아니라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만 지킨다면 꿀은 어르신들께 비교적 안전하고 고마운 식품입니다. 다만 지금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한번 상의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말로만 좋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삶이 달라진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본 몇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과 아주 닮은 분들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순자님은 올해 72이십니다. 젊어서부터 시장에서 오래 나무를 파셨고 손주 넷을 다 키워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밤에 잠을 못 자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도무지 깊은 잠을 잔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 거울 보기가 싫고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다고도 하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콩팥 수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 말에 며칠을 끙끙 앓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김순자님께 비싼 것부터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방법을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에 꿀 한 티스푼을 타서 천천히 나눠 마시기, 오후에는 즐겨 드시던 믹스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고 대신 레몬을 띄운 따뜻한 꿀차 마시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아주 소량의 꿀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기,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겨우 꿀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래도 딱 한 달만 정확히 해보시자고 부탁드렸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침 소변 거품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뵈었을 때는 얼굴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목에 붓기도 눈에 띄게 빠졌고 무엇보다 밤에 잘 주무시니 표정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꿀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믹스커피를 줄이고 물을 제때 챙겨 드시고 짜게 먹던 습관을 고치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꿀은 그 변화를 시작하게 만든 작은 열쇠였을 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광호님은 68, 오랫동안 시내버스를 모셨던 분입니다. 운전하시느라 물을 제때 못 드시고 소변을 오래 참는 일이 잦았던 탓에 요로 감염을 자주 앓으셨습니다. 이분께는 낮 동안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게 하고 오후 꿀차 습관을 더해드렸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예전처럼 감염으로 고생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영자님은 75, 며느리와 함께 사시는데 늘 손발이 차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께는 꿀차에 계피를 아주 조금 넣어드렸더니 겨울에도 우리 몸이 덜 시리고 밤 소변이 줄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꾸준히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변 거품, 아침 붓기, 밤에 자주 깨는 것. 이 세 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경보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으니 우리가 이 신호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되돌리는 작은 습관으로 미지근한 물에 탄 꿀 한 티스푼을 3번의 황금 시간에 나눠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동시에 뜨거운 물에 타지 말 것, 너무 많이 먹지 말 것, 가짜 꿀을 피할 것, 이 세 가지 실수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석과 말기 신부전, 조절되지 않는 중증 당뇨, 그리고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는 꿀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꿀 한 스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무너지는 콩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부디 우리 몸이 더 상한 뒤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 소변 거품과 붓기로 걱정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남은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어떤 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콩팥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나날이 부디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